요양원은 부담스럽고 실버타운은 비싸고 혼자 살기엔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비교해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복지주택, 국민임대, 저가형 실버타운, 요양원. 이 네 가지를 비용, 대기기간, 생활 만족도까지 정확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한 편이면 어디가 당신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72, 이름은 이영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혼자 밥도 잘해 먹고 가끔 복지관 나가서 체조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수다 떨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TV를 켜놔도 사람 말소리 하나 없이 적막했습니다. 가끔 전화가 울리면 괜히 가슴이 두근했어요. 받아보면 대부분 보험이나 안내 전화였습니다. 그때마다 괜히 허탈했죠. 이제 나도 요양원에 가야 하나.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들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위한 복지주택이 많이 생겼대요.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복지주택이라니. 요양원처럼 갇혀 사는 곳도 아니고 집처럼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다니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을 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복지주택, 국민임대, 실버타운.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사진만 보면 다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비용도 규칙도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어요. 복지주택은 월세가 10만 원대, 보증금은 1,000만 원쯤, 식사는 원하면 식당에서 먹을 수 있고 응급벨도 설치돼 있다더군요. 이 정도면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작은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부인 숙박 불가. 순간 마음이 걸렸습니다. 손주가 놀러와 자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었죠. 그 한 줄이 괜히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다음엔 국민임대를 찾아봤습니다. 복지주택보다 조금 더 자유롭다고 했어요. 가족이 방문해도 괜찮고 생활도 완전히 자율이라고 했습니다. 월세는 7만에서 12만 원, 괜찮다 싶었는데 관리비가 따로더군요. 난방비까지 합치면 겨울엔 2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전기장판 하루 1시간만 켜는데 거기선 더 아껴야겠네. 계산기를 머릿속으로 두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르신들은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청소, 식사, 간호까지 다 포함된 곳도 많다네요. 그런데 월 1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내 연금으로는 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한 달에 80만 원 남짓. 거기서 약가, 전기세, 통신비, 보험료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 돈으로 방세까지 내면 남는 게 뭐지? 계산기를 다시 눌러봤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전기장판 위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은 싫고 실버타운은 비싸고 그렇다고 이대로 혼자 살기도 불안한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요. 복지관 친구들도 다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자야, 나도 그거 알아봤는데 대기 너무 길더라. 실버타운 좋긴 한데 내 형편으론 무리야. 결국 누구도 정답을 몰랐습니다. 모두 자기 사정에 맞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건강이 우선인 사람, 비용이 먼저인 사람,
외로움이 두려운 사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요즘은 뉴스에서도 자주 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건강하지만 불안한 사람, 돈은 있지만 외로운 사람, 모두가 같은 고민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복지주택, 국민임대, 실버타운, 요양병원. 이 네 가지가 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새 출발이고 누군가에겐 마지막 선택입니다. 복지주택은 단순히 싸게 사는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형 주거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월세는 5만 원에서 12만 원, 관리비는 3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입니다. 식사를 선택하면 한 달 식비가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즉, 한 달 생활비는 25만 원에서 45만 원 안팎으로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도 감당 가능한 금액이죠. 입주 자격은 분명합니다. 먼저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즉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어야 하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의 절반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우선 입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입주 신청은 거주 지역의 LH지사나 복지포털 마이홈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 후에는 서류 심사, 현장 확인, 입주자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기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1년에서 2년 정도, 지방 중소도시는 몇 달 만에 입주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한번 입주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건강 상태나 소득에 큰 변화가 없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건물 구조도 고령자 중심입니다. 출입구에는 자동문이 있고 복도엔 손잡이와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방 안에는 응급벨이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갑자기 어지러울 때 버튼을 누르면 관리실과 바로 연결되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설치되어 있고 계단 옆에는 휠체어용 경사로도 있습니다. 문턱이 없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마감돼 있어요.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타일이 기본입니다. 단지마다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상주하며 건강 상담이나 말벗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요가, 노래교실, 미술치료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복지주택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외부인 숙박이 금지됩니다. 가족이나 손주가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냄새가 심한 음식, 예를 들어 생선구이나 김치찌개 같은 조리는 실내에서 제한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런 규칙은 안전과 청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방문이 잦은 분이라면 불편할 수도 있죠. 복지주택은 조용하고 안전한 삶을 중심에 둡니다. 하루 세끼를 복지관 식당에서 해결하고 저녁엔 조용히 TV를 보거나 이웃과 잠깐 인사 나누는 정도. 활동적인 사람보다 차분한 생활을 원하는 분께 맞습니다. 반대로 자유롭게 사람을 초대하고 음식도 마음껏 해먹고 싶은 분은 국민임대나 실버타운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복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따뜻한 방, 안전한 구조, 기본적인 돌봄이 확보됩니다. 이 주택은 화려하지 않지만 노년의 삶에 꼭 필요한 세 가지.
비용의 안정, 생활의 안전, 그리고 조용한 평화. 그걸 모두 갖춘 공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복지주택은 천국도 감옥도 아니다. 그 말이 정확합니다. 조용히 규칙적으로 남은 생을 평안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이곳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이름처럼 국가가 보증하는 기본 주거입니다. 복지주택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실버타운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은퇴 후 혼자 지내는 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고려하는 곳이 바로 국민임대입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월세는 7만 원에서 12만 원, 관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난방비나 수도세를 합치면 한 달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식사는 완전 자율입니다. 공용 식당이 없기 때문에 밥을 직접 해 먹어야 합니다. 냄새가 심한 음식도 조리할 수 있고 반려식물이나 간단한 취미 생활도 가능합니다. 즉,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자율성이 큰 게 특징이에요. 입주 조건은 복지주택보다 조금 완화돼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단 세대원이 여러 명일 경우 세대 전체의 소득 합계가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입주 순서는 무주택 기간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했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 혹은 마이홈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후 입주 대기 순번을 배정받게 됩니다. 보통 대기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방 중소도시는 한두 달 만에 입주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국민임대의 구조는 복지주택보다 조금 큽니다. 평균 8평에서 12평, 방, 거실, 주방, 화장실이 분리돼 있고 가스레인지나 세탁기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화재 감지기 등 안전시설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주택처럼 관리인이 상주하지는 않지만 단지마다 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민원이나 시설 문제는 즉시 처리됩니다. 생활은 자유롭습니다. 가족 방문도 가능하고 하루 숙박도 문제 없습니다. 손주가 놀러와 자고 가도 괜찮아요. 이웃 간의 교류도 비교적 활발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난방비, 청소, 식사, 건강관리까지 모두 스스로 해야 합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건강이 많이 약한 분에게는 다소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관리비와 난방비는 주의해야 합니다. 한파가 심한 날엔 월세보다 난방비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생각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움입니다. 시간표도 규칙도 간섭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해 먹고 늦게 자도 음악을 틀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내부엔 어린 세대도 섞여 살아 적당히 활기가 느껴집니다. 한 이웃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복지주택은 너무 조용해서 그게 오히려 불편했어요. 그 말이 꽤 인상 깊었습니다. 국민임대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집, 하지만 완전한 자립형 주거입니다. 누구도 돌봐주지 않지만 그만큼 내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죠. 이 주택이 어울리는 사람은 규칙보다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몸이 건강하고 가족이 자주 오가는 분, 스스로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반대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나 건강이 걱정되는 분에겐 조금 차가운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혼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집입니다. 비용 부담은 적고 자유는 많지만 그만큼 생활의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이영자 씨도 말했죠. 조용한 집도 좋지만 가끔은 사람 소리 들리는 게 더 따뜻하더라고요. 실버타운은 고령자 주거의 가장 중간 지점입니다. 복지주택처럼 공공이 운영하지 않지만 요양원처럼 아픈 사람만 들어가는 곳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돌봄이 있는 내 집이죠. 보증금은 지역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저가형 기준으로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월 이용료는 60만 원에서 120만 원 선입니다. 식사 포함 시에는 월 100만 원 안팎으로 계산됩니다. 시설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쾌적합니다. 엘리베이터, CCTV, 응급벨, 식당, 카페, 헬스룸, 산책길, 의무실과 간호사 상주실까지 마치 리조트처럼 꾸며진 곳도 많습니다. 실버타운의 입주 조건은 다양하지만 보통 60세 이상, 혼자 혹은 부부 단위의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 보유자도 가능합니다. 소득 제한은 거의 없지만 월 이용료를 꾸준히 낼 수 있는 경제 능력이 필수입니다. 즉, 돈이 있으면 가능한 노년의 자유형 주거입니다. 식사는 하루 세 끼 제공되는 곳이 많습니다. 영양사가 짠 식단표로 건강식을 제공하고 원하면 외식도 가능합니다. 청소, 세탁, 병원 동행 서비스도 포함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편리함 덕분에 살기 참 편하다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말도 늘 따라붙습니다. 특히 월 100만 원이면 복지주택 3개월 생활비와 맞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 냄새가 사라지면 외로움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3번 밥이 나오니까 좋긴 한데 말 상대가 없어요. 다들 문 닫고 자기 방에만 있으니까요. 이영자 씨도 한 번은 실버타운 견학을 갔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았습니다. 식당엔 향긋한 반찬 냄새가 돌고 복도는 반짝반짝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돈으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돈으로 사야만 누릴 수 있는 자유 같았어요. 실버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과 품격입니다. 낡은 집에 사는 불안, 혹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까 두려운 마음,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의 벽이 높습니다. 한 달 1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는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지원이 있거나 은퇴 전에 충분히 저축한 분들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저가형 실버타운이나 공공형 실버타운도 생기고 있습니다. 월 4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위한 지원형 실버타운도 일부 지역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실버타운은 결국 균형의 주거입니다. 자유는 복지주택보다 많고 서비스는 요양원보다 덜하지만 그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이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실버타운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조용한 복지주택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노년의 주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실버타운은 돌봄이 있는 집이 아니라 비용으로 유지되는 평안한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자유를 살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실버타운입니다. 며칠 전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자야, 나 이번에 요양원 들어왔어.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평생 함께 놀러 다니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면회 가야만 만날 수 있다니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요양원. 언제부턴가 그 단어가 마지막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알아보니 요양원은 꼭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곳이기도 하더군요. 요양원은 의료와 돌봄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들어갑니다. 입소를 위해서는 장기 요양 등급이 필요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등급은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분, 2등급은 보조기 없이 걷기 힘든 분, 3등급은 기본적인 도움을 자주 받아야 하는 분, 4등급과 5등급은 주로 치매나 인지장애 중심의 지원이 필요한 분입니다. 이 등급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옷 갈아입기, 식사, 목욕, 인지 상태 등 점수를 종합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비용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가 약 80%를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15%에서 20%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기저귀, 세탁, 임의용, 침대 커버, 간식비, 이런 건 모두 별도 요금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은 월 7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혹은 1인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15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이영자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기초연금이 30, 국민연금이 50. 그럼 한 달에 80인데 요양원 가면 거의 다 나가겠네. 그 현실적인 계산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규칙적입니다. 아침 7시 식사, 오전엔 체조, 점심 후엔 프로그램, 저녁 6시면 식사 8시 반이면 취침 준비.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낙상이나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응합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관리하고 물리치료나 인지활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거의 없습니다. 외출은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외박은 주말 하루 정도만 허용됩니다. 방문도 정해진 시간에만 됩니다. 친구는 전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자야, 여긴 따뜻하고 불편하진 않아. 근데 내가 사는 건지 관리받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편안하다는 건 고맙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은 편안함과 자유를 맞바꾸는 곳입니다. 누군가 곁에 항상 있어주지만 그만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복지주택에 조용한 외로움이 있다면 요양원에는 규칙 속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모든 하루가 정해진 시간표 안에서 흘러갑니다. 식사 시간, 약 먹는 시간, 목욕 시간까지 모두 누군가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게 처음엔 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무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요양원, 가정형 요양홈처럼 가정집 분위기를 살린 곳이 늘고 있습니다. 10명 이하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고 요양보호사가 같이 밥을 먹으며 돌봄을 이어갑니다. 이런 곳은 프로그램도 단순하고 대화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비용은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지만 대형 시설보다 훨씬 인간적이라고 합니다. 이영자 씨는 직접 그런 곳을 찾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데면 늙는 게 덜 무서울 것 같아요. 요양원은 분명 필요한 곳입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대신 지켜주는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그곳이 마지막 선택지가 아닌 준비된 선택지가 되길 바라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형자 씨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지금은 혼자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이웃과 인사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밤이 되면 불 꺼진 방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까? 그래서 형자 씨는 오늘도 일기장에 적습니다. 요양원은 아직 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나는 돌봄보다 관심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 안에서 늙어가고 싶어요. 그 말이 요양원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영자 씨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살 곳을 고르는 문제이기도 하구나. 지난 몇 달 동안 복지주택과 국민임대, 실버타운, 요양원을 모두 직접 돌아봤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복지주택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는 낮은 발자국 소리만 맴돌았고 식당에선 작은 인사소리가 들릴 뿐이었죠. 엘리베이터 앞 의자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여긴 조용해서 좋은데 때론 그 조용함이 무섭지. 월세는 10만 원대. 관리비와 식비를 더해도 40만 원 안팎이면 살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은 없지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TV 소리와 냉장고 소리 사이로 혼잣말이 들릴 때 그 정막이 마음에 쌓여갑니다. 복지주택은 안전하고 규칙적입니다. 응급벨이 있고 관리인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방문이나 숙박은 어렵습니다. 친구가 하룻밤 묵고 가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그게 형자 씨에겐 조금 서운했습니다. 국민임대는 조금 다릅니다. 방문 제한이 거의 없고 생활도 자유롭습니다. 문을 열면 아이들 웃음소리, 반려견 짖는 소리도 들립니다. 도시 중심부에 있어 마트나 병원 이용도 편리하죠. 하지만 문제는 관리비입니다. 난방과 전기료를 합치면 한 달에 25만 원 가까이 됩니다. 월세 10만 원을 더하면 복지주택과 비슷해집니다. 그래도 형자 씨는 이곳이 조금 더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현관문 열고 들락거리는 소리가 좋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 실버타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로비에 항상 사람이 있고 피아노 소리와 웃음이 흐릅니다. 하루 세끼 식사가 제공되고 요가 시간과 노래 교실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있는 느낌이 납니다. 외로움은 덜하지만 지갑이 얇아집니다. 비용은 월 100만 원 전후. 식사와 청소, 생활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을 모아둔 사람에겐 괜찮지만 국민연금 70만 원 받는 형자 씨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이건 돈 있는 사람의 외로움 예방 시설이지 우리 같은 사람 얘기는 아니죠. 그렇다고 요양원이 정답은 아닙니다. 요양원은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안식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원처럼 느껴집니다. 규칙은 많고 선택은 적습니다. 아침 7시 식사, 점심 12시, 저녁 6시. 모든 시간이 누군가의 손에 맞춰 흘러갑니다. 요양원에 있는 친구 순자 씨는 가끔 형자 씨에게 전화합니다. 여긴 편한데 사람이 점점 조용해져. 하루가 빨리 가긴 하는데 그게 좋은 건진 모르겠어. 그 목소리 속에는 안도와 허무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복지주택은 조용함 속의 자립, 국민임대는 자유와 적당한 관계, 실버타운은 사람 사이의 활기, 요양원은 돌봄 속의 안정. 모두 필요한 공간이지만 그 사람의 상태와 성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형자 씨는 표를 그려봤습니다. 복지주택 월 30에서 40만 원, 외로움 3점, 자유 2점. 국민임대 월 25만 원에서 35만 원, 외로움 2점, 자유 4점. 실버타운 월 100만 원 내외, 외로움 1점, 자유 3점. 요양원 월 70만 원에서 120만 원, 외로움 3점, 자유 1점. 숫자만 보면 간단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하루하루의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지주택의 조용한 밥상,
국민임대의 복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실버타운의 밝은 조명 아래 함께 먹는 저녁, 요양원의 정해진 약 타임 벨소리. 모두 다른 삶의 리듬입니다. 형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택하고 누군가는 돌봄을 택하지. 결국 그 사이에 내가 있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복지주택 앞 텃밭에 노을이 졌습니다. 누군가 고추를 따며 웃고 있었고 어디선가 국민임대 단지의 아이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노년의 하루 같았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시간. 형자 씨는 그 소리 사이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난 아직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았지만 이 네 곳 중 하나는 언젠가 내 이야기가 되겠지.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조용함과 자유, 돌봄과 관계. 그 사이에서 나는 내 노년의 모양을 찾아가고 있어요. 복지주택 신청 방법, 국민임대 자격 조건, 실버타운 비용, 요양원 대기 기간.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복지주택입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그리고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5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월세는 5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보증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 기간입니다. 평균 1년에서 2년, 인기 지역은 3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모집 시기를 놓치면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형자 씨는 달력에 빨간 펜으로 적어두었습니다. 다음 모집일 확인하기. 다음은 국민임대입니다. 만 6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장기 거주 자격이 있는 노인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 자산은 2억 원 이하입니다. 임대료는 7만 원에서 12만 원, 관리비를 포함하면 한 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입니다. 복지 프로그램은 거의 없지만 자유도가 높고 방문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 경쟁률은 높지만 대기 기간은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형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는 여기가 나을지도 모르겠네. 실버타운은 절차가 가장 간단합니다. 전화로 상담하고 견학 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입주금이 없는 곳은 월 90만 원에서 130만 원, 입주금이 있는 곳은 보증금 1억에서 3억, 월 관리비는 70만 원 정도입니다. 식사와 청소, 운동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도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지만 사람이 많아 외롭지 않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형자 씨는 견학을 다녀온 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긴 참 좋다. 하지만 내 통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요양원은 조금 다릅니다. 입소하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의사의 소견서와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한 달. 등급이 나오면 요양원 리스트를 받아 전화로 빈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리가 있으면 바로 입소할 수 있지만 없다면 대기 명단에 오릅니다. 평균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급한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해 임시로 머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자 씨는 4장의 신청서를 한눈에 펼쳐놓았습니다. 복지주택은 조용하지만 오래 기다려야 하고 국민임대는 자유롭지만 관리가 힘들며 실버타운은 편하지만 비싸고 요양원은 돌봄이 있지만 자격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돈과 건강, 그리고 기다림의 문제네.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복지주택과 고령자 임대를 늘리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1만 호 이상이 새로 지어질 예정이고 복지관 연계형 시범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요양원도 변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처럼 꾸민 소규모 요양홈이 늘어나면서 대형 시설보다 인간적인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형자 씨는 작은 수첩을 꺼내 주소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군포복지주택, 안양국민임대, 남양주 실버타운, 수원요양원. 그 이름만 적어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언젠가 꼭 필요할 날이 오더라도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열자 멀리서 공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 짓는 복지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형자 씨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런 곳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야. 그녀는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엔 내 자리 하나쯤은 있겠지. 겨울이 다가오자 이영자 씨는 다시 창문을 닫았습니다. 찬바람이 막혔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생각들이 머물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노년의 4가지 집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복지주택에서, 국민임대에서, 실버타운에서, 그리고 요양원에서. 이 4곳은 모두 안정된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이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각자에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복지주택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비용이 적고 안전했고 기본은 지켜졌습니다. 응급벨이 벽마다 달려있고 낮에는 복지사들이 순찰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집세 부담이 적었습니다. 월세 10만 원, 관리비 5만 원, 식비를 포함해도 3,040만 원이면 한 달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낮 동안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때면 내가 세상에서 잊힌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주택은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맞는 집이었습니다. 국민임대는 조금 더 자유로웠습니다. 방문객이 오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스며들었습니다. 관리비는 부담이었지만 그만큼 생활에 활기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 가족이 자주 찾아오는 사람에게 국민임대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밝은 조명, 정리된 정원, 어딜 가도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사도 제공되고 청소도 해줍니다. 규칙적인 생활, 깔끔한 시설, 무엇보다 혼자 있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컸습니다. 월 100만 원, 어떤 곳은 130만 원, 연금 70만 원 받는 사람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람과 어울리며 살고 싶은 분에게 어울립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의 외로움을 줄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 이곳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너무 빠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식사, 복약, 수면까지 모두 정해져 있고 개인의 선택은 거의 없습니다. 돌봄의 손길이 따뜻하지만 그만큼 자유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자립이 어려운 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형자 씨는 공책 한쪽에 이 4곳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복지주택 조용함에서 안정 찾는 사람, 국민임대 자유에서 균형 찾는 사람, 실버타운 사람 사이에서 활기 찾는 사람, 요양원 돌봄에서 평안을 찾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답은 없다. 다만
나에게 맞는 선택만 있을 뿐이다. 그녀는 창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들어왔고 햇살이 방 안을 천천히 비쳤습니다. 멀리 복지주택 공사 현장에서 작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형자 씨는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에서 새로 시작하겠지.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삶이란 결국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밤이 내려앉자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형자 씨는 작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잘 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년을 비추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게 필요한 건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마음을 기대 쉴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걸. 라디오 음악이 잦아들고 방 안에는 온기가 남았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형자 씨의 하루가 천천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계속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후에는 병원 옆이 최고지. 맞는 말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병원은 아플 때만 찾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주 꾸준히 삶을 지탱해주는 건 다른 곳들입니다. 노후의 진짜 행복한 집은 병원보다 더 중요한 이곳 옆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삶에 힘이 되는 집의 조건, 그리고 병원보다 더 중요한 생활 기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어떤 동네에 살아야 덜 외로울까? 집을 줄여야 할까? 아니면 버텨야 할까? 이 영상이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답이 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노후에 좋은 집. 첫 번째는 복지관과 주민센터 옆입니다. 병원은 아플 때만 갑니다. 하지만 복지관은 매일, 매주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복지관? 그냥 시간 때우는 곳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관은 노후의 가장 강력한 생명줄입니다. 70대 김말자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합창단 하는데 한번 나와 보시지 그래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합창을. 하지만 용기를 내어 나가 보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또렷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김말자 어르신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목소리도 나오고 웃을 수도 있구나. 3개월 후 김말자 어르신은 합창단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보다 노래가 더 저를 살렸어요. 사람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 한 곡이 혼자 먹는 밥 10끼보다 낫더라고요. 73세 박순옥 할머니의 일주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복지관 서예 교실. 붓을 들고 천천히 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건강체조 시간.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요리 교실, 간단한 반찬 만들기를 배우며 서로의 레시피를 나눕니다. 목요일 오후 3시 독서 모임, 함께 책을 읽고 인생 이야기를 나눕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원예 교실, 작은 화분에 꽃을 심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박순옥 할머니는 말합니다. 복지관 덕분에 매일이 다릅니다. 월요일엔 붓을 잡고, 화요일엔 몸을 움직이고, 수요일엔 요리를 하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복지관이 정말 효과가 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정부에서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 거의 1만 명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 복지관, 경로당 등에 거의 안 가시는 분들, 두 번째 그룹 가끔 가시는 분들, 세 번째 그룹 자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 번째 그룹, 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내 건강 상태가 만족스럽다라고 답할 확률이 다른 그룹보다 높았습니다. 무려 100명 중 8명 정도 더 많은 비율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조사한 결과 이웃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함을 훨씬 덜 느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침에 복지관 가서 김할머니 만나서 수다 떨고 점심 먹고 박할아버지랑 장기 두고 이런 일상이 있는 분들이 혼자 집에만 계신 분들보다 마음이 훨씬 밝다는 뜻입니다. 복지관이 주는 혜택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섭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안부 확인입니다. 김할머니 오늘 안 오시네.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걱정하고 챙기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세대 간 소통의 기회입니다. 복지관에는 6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활동합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의 활력을 보며 격려받고 나보다 연상의 지혜를 들으며 배웁니다. 주민센터 역시 노후 생활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주민센터는 복지관보다 더 가깝고 더 접근하기 쉽습니다. 건강 강좌, 취미 교실, 주민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주민센터의 장점은 동네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입니다. 복지관과 주민센터가 아무리 좋아도 거리가 멀면 소용없습니다. 이상적인 거리는 도보 10분 이내입니다. 15분을 넘어가면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75세 이영자 할머니는 20년간 살던 아파트를 떠나 복지관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이사했습니다. 병원은 1년에 몇 번 가지만 복지관은 매일 갈 수 있잖아.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몸이 아플 때도 갈 수 있는 거리. 바로 그 거리에 살아야 합니다. 복지관 옆에 산다는 건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과 연결을 가르는 경계선이고 우울함과 활력을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노후의 집을 고를 때 복지관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어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아파도 절망하지 않는 노후. 그 시작은 복지관과 주민센터 옆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과 작은 모임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로당은 심심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후의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병원 옆만 있는 동네는 몸은 챙길 수 있어도 마음은 고립되지만 경로당 옆 동네는 때로는 시끄럽지만 웃음과 관계가 살아 있습니다. 73세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오전 10시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니까 하루가 안 가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옆집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뭘 하러 가나 했는데 가보니까 여기가 진짜 보물창고더라고요. 오전 10시에 경로당에 도착하면 벌써 7, 8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장기를 두는 분들, 화투를 치는 분들,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분들. 이순자 할머니는 장기를 배워서 이제 동네에서 제법 실력자로 소문났습니다. 장기 두면서 머리도 쓰고 이기면 기분도 좋고 저도 다음엔 이겨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점심시간이 되면 모두 함께 밥을 먹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반찬을 나눠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집에 있으면 더 늙어버려. 사람이랑 장기 두고 밥 같이 먹는 게 진짜 보약이지. 그 시간 덕분에 하루가 단단히 채워집니다. 7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로당을 멀리 했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게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가 경로당에서 하는 건강체조를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나이 먹고 뭔 체조냐 하면서. 하지만 일주일 참여해보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김상철 할아버지는 군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전우였습니다. 60년 만에 우연히 재회한 거였습니다. 세상 참 좁더라고요. 여기서 옛날 동료를 만나게 될 줄이야. 이제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경로당에 가는 게 일과입니다. 체조도 하고 바둑도 두고 옛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경로당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요. 여기 안 왔으면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거예요. 경로당의 효과는 개인적인 경험담만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로도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사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경로당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훨씬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로당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만 계시는 분들보다 마음이 훨씬 밝고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로당을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75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우울감이 적고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는 분들일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지내신다는 뜻입니다. 경로당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만나는 익숙한 얼굴들입니다. 복지관보다 더 가깝고 더 편안합니다. 동네 어르신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어집니다. 둘째,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정해진 프로그램보다는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셋째, 상부상조의 문화입니다. 오늘 김할머니 안 보이네? 이런 자연스러운 안부 확인이 서로를 챙기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경제적 부담이 없습니다. 특별한 회비나 참가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외에도 동네 곳곳에 작은 모임 공간들이 중요합니다.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심지어 동네 카페나 찻집도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접근성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매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경로당은 그 고립을 막아주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경로당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너무 시끄럽다고 피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사람 냄새 나는 곳이라 생각하시나요? 사람 냄새야말로 노후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경로당 옆에 사는 것, 그것은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공원과 산책로입니다. 병원 옆에 살면 아플 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원 옆에 살면 아프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76세 한영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나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2년간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의사 선생님이 권했습니다. 약보다는 매일 아침 30분씩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집 앞 근린공원까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새벽 6시 공원에는 벌써 여러 어르신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맨손 체조를 하는 분들, 빠른 걸음으로 둘레길을 도는 분들,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분들.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겨울에 만난 노란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와 함께 매일 산책을 나오는 개였는데 한영수 할아버지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그 개가 저를 알아보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하는 기대가 생겨요. 병원은 아플 때나 가지만 공원은 매일 저를 기다려주거든요. 71세 박민자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몇 년간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자고 하는데 나이도 많고 겁이 나서 자꾸 미뤘어요. 하지만 물리치료사가 추천한 건 수술이 아니라 걷기였습니다. 집 근처 산책로에서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한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관절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산책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을 보는 즐거움,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걸음수의 성취감. 예전에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일이 기대돼요. 박민자 할머니는 이제 매일 오후이시면 산책로로 향합니다. 여기가 제 힐링 장소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공원과 산책로의 효과는 개인적인 경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미국 보훈병원에서 70세에서 92세 남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일 20분에서 4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일 공원에서 20분 정도 걷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오래 건강하게 사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에서 활동한 우울증 환자 9명을 4주간 관찰한 결과 우울감이 현저히 감소하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 공원에서 혼자 산책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나누는 대화가 어르신들의 우울감 감소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원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공기가 맑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공원과 산책로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연스러운 운동 공간입니다. 헬스장처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봄꽃, 여름 녹음, 가을 단풍, 겨울 설경. 이런 자연의 변화가 마음에 활력을 줍니다. 셋째, 자연스러운 사회적 만남의 장소입니다. 산책하다가 만나는 이웃들, 개를 산책시키는 분들과의 인사, 벤치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넷째,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만 있으면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하고 햇빛이 우울감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원과 산책로가 아무리 좋아도 집에서 너무 멀면 소용없습니다. 이상적인 거리는 도보 15분 이내입니다. 20분을 넘어가면 매일 나가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겨울이나 비 오는 날에도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는 거리여야 합니다. 공원 옆에 사는 것, 이것은 노후의 건강보험이자 심리치료실입니다. 매일 만나는 얼굴 하나,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 하나, 꾸준히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노후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 누구와 마주치시나요? 그 얼굴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집을 고를 때 공원까지의 거리를 재어보세요. 그 거리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건강과 행복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트와 시장입니다. 병원은 가끔 가지만 시장은 매일 갑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나 시장을 단순한 쇼핑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노후에는 이곳이 중요한 사회적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74세 김영자 어르신은 매일 오전 10시면 동네 전통시장으로 향합니다. 30년 넘게 단골로 다니는 채소 가게가 있습니다. 사장님 부부도 이제 6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김영자 어르신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시금치가 정말 싱싱해요.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대화 한마디가 하루의 외로움을 녹여줍니다. 김영자 어르신에게는 장보기가 단순한 식료품 구매가 아닙니다. 채소 가게에서 오늘의 특가 정보를 듣고, 과일 가게에서 당도 좋은 사과를 고르며, 생선 가게에서 손질법을 배우고, 반찬 가게에서 새로운 메뉴를 발견합니다. 각 가게를 돌며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모여서 하루를 채워줍니다. 요즘 물가가 참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할머니는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우리 손자가 이번에 취업했어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김영자 어르신에게는 소중한 소통입니다. 대형 마트도 있지만 거기는 너무 차가워요. 여기는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아요. 78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치매에 걸린 후 장보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뭘 사야 할지, 어디서 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중소형 마트의 사장님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가 필요하세요? 아, 두부가 떨어져 간다고 하셨죠? 사장님은 이철수 할아버지가 자주 사는 물건들을 기억해두고 챙겨줍니다. 이 우유는 유통기한이 좀 짧으니까 이쪽 걸로 드세요. 할머니 드실 죽도 새로 들어왔어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좋대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이철수 할아버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다른 고객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오늘 생선이 싱싱해 보이네요. 이제 이철수 할아버지에게 마트 가기는 하루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마트에 나오면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마트와 시장에서의 만남이 왜 중요한지 정부 연구 결과가 이를 보여줍니다.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전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버스비까지 아껴야 해서 집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가까운 마트나 시장에서 일상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이런 외로움을 막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지역 어르신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웃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훨씬 적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트 사장님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시장 상인들과 가격 흥정을 하고 다른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이런 일상적인 만남이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트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골 관계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단골 가게가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사회적 고립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단골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름을 불러주는 친밀감, 취향을 기억해주는 배려, 안부를 묻는 관심, 좋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대형마트는 한 번에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주차도 편리하지만 관계는 단절되고 기계적인 계산만 있을 뿐 사람의 정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은 웃음과 대화가 있고 정도 느낄 수 있고 흥정하는 재미도 있지만 집에서 좀 멀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네 마트는 가깝고 친밀하고 편리하지만 큰 마트보다는 선택의 폭이 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편의성보다 인간적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마트나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멀면 소용없습니다. 이상적인 거리는 도보 10분 이내입니다. 매일 가야 하는 곳이므로 가까워야 합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고 돌아와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가까운 게 좋습니다. 병원은 몸을 고치지만 시장은 마음을 살립니다. 단골 가게 사장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오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고 물어봐 주실 때 그 순간의 따뜻함이 하루를 버텨내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단골 가게가 있으신가요? 사장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집을 고를 때 마트와 시장까지의 거리도 재어보세요. 매일 만날 수 있는 친근한 얼굴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는 도서관과 체육센터입니다. 조용히 책만 읽는 곳, 혼자서만 운동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69세 김순희 할머니는 평생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져 독서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에서 어르신 독서 모임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토론을 해? 하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해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책을 매개로 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각자의 인생 경험이 담긴 해석들이 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6개월 후 김순희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서관 가는 날이 가장 기대돼요. 새로운 책도 읽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혼자 읽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독서 모임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책이 우리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75세 박철호 할아버지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의사로부터 꾸준한 운동을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공원에서 걷기만 했는데 겨울이 되자 추워서 나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체육센터에서 어르신 건강 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은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박철호 할아버지였지만 막상 가보니 생각과 달랐습니다. 오전 십시 수업에는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함께 운동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따라하기 어려웠지만 강사님과 동료 어르신들의 격려로 점점 나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보세요. 이런 격려의 말들이 박철호 할아버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당뇨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운동 후에는 체육센터 휴게실에서 건강 정보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식사도 합니다. 운동하러 온 건데 친구까지 얻었네요. 이제 하루가 기다려져요. 체육센터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의 변화가 개인적인 경험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조사 결과가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노인 9,9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노인 239명을 조사한 결과 체육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경험이 운동을 더 재미있게 만들고 그 재미가 꾸준한 운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들이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일수록 도서관이나 체육센터 같은 공공시설을 더 자주, 더 오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시설들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막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닙니다. 독서 모임, 문화 강좌, 영화 상영회, 전시회, 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체육센터는 건강을 챙기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간입니다. 수영, 헬스, 요가, 에어로빅, 탁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령대별로 운영됩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실력보다는 꾸준히 참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도서관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체육센터도 민간 시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상적인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 가능하면 도보 20분 이내가 좋습니다. 너무 멀면 꾸준히 다니기 어렵고 날씨가 나쁜 날에는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체육센터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만드는 루틴을 제공합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갈 곳이 있고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며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우정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도서관과 체육센터가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집을 고를 때 이런 시설들까지의 거리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소중한 공간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의 집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병원 옆을 먼저 봅니다. 하지만 진짜는 다릅니다. 복지관, 경로당, 공원, 시장, 그리고 도서관과 체육센터, 이곳들 옆에 사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집은 벽으로 만들어지지만 삶은 사람과 연결로 지탱됩니다. 노후에 좋은 집은 병원이 가까운 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는 동네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합창단 친구,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는 상대, 공원에서 매일 만나는 강아지와 주인,
시장에서 오늘 뭐 필요해요? 하고 묻는 사장님,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는 동료, 체육센터에서 서로 격려하는 운동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살아갈 힘을 주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병원은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이지만 이런 곳들은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고를 때 어떤 조건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